2024년 11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0분으로 정리하는 이스라엘 뉴스, 이유진 PD가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1월 24일부터 볼까요? 이날에도 역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여러 번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바로 위쪽에 있는 페타티크바에서 이 로켓에 맞은 차량이 불탔는데, 이 일로 인해서 7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네, 24일 일요일 이날에는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로 250발 이상의 로켓과 드론이 날아왔고, 하이파와 갈릴리 서부에도 로켓 30여 발이 날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나하리야, 마을롯 등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그 3일 전에 실종되었던 유대인 랍비가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범인이 빨리 잡혔나 봐요. 그런데 이 범인 누구고 왜 그랬답니까? 네, 지난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종된 유대인 랍비 지비 코간이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3명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으며 사건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의 배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대인 사회는 긴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두 나라가 그 관계가 비교적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 관계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전쟁 기간에도 협력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와중이다 보니 이스라엘에게는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자제하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빠른 대응을 보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4일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주 요르단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무슨 일입니까? 네, 24일 요르단 수도의 라비아 지역에서 한 총격범이 경찰 순찰대를 향해 총을 쏜 건데요.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격범은 1시간 이상 추격전 끝에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지역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잦은 시위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중동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요르단 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침해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사건의 배경과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25일에 캐나다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관련 뉴스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깜짝 놀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모양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인형을 불에 태우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먼저 지난 22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나토 회의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의 지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를 상징하는 인형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방화와 기물 파손, 또한 경찰을 공격하는 등의 폭력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를 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가 이번에 그 반이스라엘 시위만 벌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네, 사실 최근 캐나다는 이스라엘 군사적 행동이나 정착촌 건설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반유대주의적 폭력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6일에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이 있었다는 소식인데, 어디를 얼마나 공격한 겁니까?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그야말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먼저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거점 20곳에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대피 경보를 발령한 후 2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고요. 헤즈볼라 자금 관리 시설 및 군사 인프라를 포함한 핵심 시설 330곳을 추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또한 24년 만에 리타니 강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으로 발견한 무기고와 로켓 발사대까지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곧 휴전할 것 같다. 이런 그 소식도 들려왔고 실제로 또 휴전도 했어요. 그런데 그 휴전을 앞두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끝까지 고수했던 휴전 협상의 주요 조건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그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무장을 할 시에는 이스라엘군이 언제든지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요. 사실 네타냐후가 이 휴전 협정을 마지막까지 계속 지연시켰던 이유가 헤즈볼라를 못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아예 시작되기 전에 헤즈볼라가 추후에 군사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어제 27일 날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결국은 이제 이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네, 미국의 중재로 26일 화요일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휴전안을 승인했고요. 드디어 27일 어제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해당 지역은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 유지군이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휴전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 및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루트 지역에서 이 총격전 소리가 아주 굉장히 자주 크게 들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수요일 아침까지는 휴전이 대체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요원들이 국경 근처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종의 경고 사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휴전 관계는 잠시 후에 조현영 기자로부터 더 자세하게 좀 분석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휴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휴전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미국과 이란 역학관계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동 전문 기자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는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 자른 거 보니까 북쪽에 누구하고 너무 똑같이 잘라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머리를 그렇게 잘랐습니까? 조금 영하게 보이려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렇게 짧게 자르면은 영한 겁니까? 아니 뭐 옛날 H.O.T 생각하면서 한번 추억에 빠져봤습니다. H.O.T의 누구? 토니안. 너무 무리하셨군요. 자, 오늘 분석해 주실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난 13개월 동안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전격으로 휴전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 휴전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이렇게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휴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얘기했어요. 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의 핵무기는 지금 약간 시간축의 문제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이란에 초점을 맞춘다. 핵시설 파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방공망도 파괴하고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란을 타격할 핵 문제를 해소할
그 기회의 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가자 지구나 뭐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건 이제 장기 과제로 넘길 수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가 넘길 수 있는데 이란 문제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로서 수용 배경에 대해서 이란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을 재충전하고 있다. 지금 1년 내내 지금 전쟁을 치르고 북부 주민도 그렇지만 엄청난 지금 누적된 피로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을 재충전하기 위함, 재정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밝혔고 세 번째는 그 북부가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전선을 단절시켜서 이거 이제 해결해 놓고 이제 가자 지구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여기 그 내부 소요 사태도 있고 가자 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치안 관리나 여러 가지 안정화 작전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이제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는 이제 헤즈볼라의 핵심 전력인 로켓 미사일 등 전력의 80%가 이미 파괴됐다. 물론 최근에 이제 공격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뭐 대규모 공격이라는 볼 수 없고 비무장지대 내 헤즈볼라 진지가 한 80% 파괴됐다. 라타니강 이남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이걸 어느 정도 파괴가 됐으므로 지금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한번 숨고르기로 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 레드 알러트라고 해서 가자지구 하마스나 저 북쪽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이나 드론 날리면은 경고 알람이 막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루에도 진짜 수백 번씩 알람이 떴는데 진짜 이 휴전한 뒤로는 알람이 안 떠요. 그만큼 안 날라온다는 얘기인가 본데 사실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와의 그 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막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수백 대 날아가가지고 막 집중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상전 정도였었거든요. 어쨌든 2006년도에 휴전할 때도 휴전 각서를 썼어요. 휴전안을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썼던 휴전안 내용과 이번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작성한 휴전안 똑같습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막판에 아모스 호크스타인 이제 특사가 방문을 했어요. 레임덕 기간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결국에 내놓은 중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전안은 미국 역시 지지하는 방안으로 60일 동안 양측이 적대적 관계를 멈추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휴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게 이제 개요고요. 그럼 구체적인 휴전안은 2006년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상전 종식, 그 다음에 유엔 안보 결의안 1701호 완전한 이행. 그러니까 여기서 비무장지대 한다는 거죠. IDF도 빠지고 헤즈볼라도 빠지고 비무장지대로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감독하는 국제감독위원회 설립. 그다음에 뭐 국경지대 레바논군 뭐 4,500명 배치했는데 이거는 과거랑 똑같아요. 2006년이라. 근데 여기까지는 신규 휴전안과 동일한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끝까지 관철시킨 게 있어요. 보통 이게 한 일주일에 걸쳐서 나온 기사인데 네타냐후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좀 협상을 좀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끝까지 관철시킨 조항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무장지대에서 IDF 작전의 자유권을 보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니필 유엔 평화군과 레바논 군의 군대가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립 지역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헤즈볼라를 관리하는데 그동안 유엔필이 거의 뭐 방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직접 평화 유지를 관리 감독한다라는 조항 두 가지 조항이 지금 청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과거랑 다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제 헤즈볼라가 라타니 이남에서 준동할 경우 혹은 거기서 이제 땅굴을 다시 만들려고 할 경우에 IDF가 유엔 평화 유지군이나 레바논 정규군 LAF의 협조 승인 없이 직접 가서 타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완전히 다르죠. IDF가 언제든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유권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부속 조항으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직접 비무장지대에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유엔 안보리 1701호 그거 이행 사항과 위반 사항을 유니필 그 평화유지군이 다 총정 관리를 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근데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니터링하는 것도 미국이 이제 대신 맡아주겠으니 이게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좀 우호적인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프랑스가 방해를 해도 미국이 강압적으로 이제 공정하게 이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니터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의 마음을 이제 흔든 거죠. 이걸로 이제 이 정도면 휴전을 수용해도 되겠다라는 게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헤즈볼라와의 전쟁 휴전 그만하겠다, 휴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예, 앞서 얘기한 거 이제 연장선에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선 승리가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의 그 계산법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 북부 비무장지대를 친이란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 혹은 반이스라엘 성향의 유엔이 관리 감독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1701호 감독 모니터 권한이 그 프랑스계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 UNPIL 사령관이 승인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UNPIL 사령부가 있는 그 부대 진지 근처에서 막 땅굴 대놓고 파고 막 거기서 미사일 발사대 하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와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사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온 이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양보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이죠. 누가 관리를 하느냐. 똑같은 협상안이고 휴전안이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바이든이냐 트럼프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네타냐후의 셈법을 바꾸게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의 조 바이든의 그 임기 말 레임덕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 바이든의 압력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휴전에 이르게 됐는데 아주 한몫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지 미국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거의 조리돌림 수준이에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 바이든도 마지막 자기 임기에 대한 레거시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그냥 전쟁 불바다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러우 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동에서 최소한의 전쟁 하나 정도는 막고선 퇴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자 전쟁 휴전은 이스라엘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나마 헤즈볼라 쪽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죠. 이 휴전안을 합의해주면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크게 압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군사적 압박이고 두 번째는 외교적 압박인데 군수 지원 압박은 뭐냐면 최근 채널 12 뉴스 보도에 나왔지만 미국이 2만 파운드 분량의 폭약이 지금 여전히 선적 지원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2천 파운드 분량의 폭약이 2만 파운드 분량의 폭약이 뭐냐면 NK-84 포탄, 이른바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지하 땅굴까지 파괴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제이담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보다 더 세요. 벙커버스터는 들어가서 완전 이게 화강암이잖아요. 이 산이 그것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폭약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타니 강 이남에서 헤즈볼라 지하 터널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병력들 손실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요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고갈된 군수를 이제 빌미를 잡아가지고 군수 압박을 통해서 협상안에 나와 수용해 이걸 이제 압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그 국민 담화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용 배경 두 번째가 이스라엘군을 재충전의 요건.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싸우고 싶어도 조금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참에 아예 이스라엘군을 재충전하는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동안 1년 동안 장기 파견된 병력들에 대한 피로에 지쳐 있죠. 그것들을 이제 다 회복시켜서 한번 훈련을 시켜야 되고 병력 정비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체 군수 물자 생산 보급을 좀 재확충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이제 군수 보급 체계도 미국 의존도에서 좀 떨어져서 이제 다극화시키겠다. 공급망을 그리고 또 자체 개발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정비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군수 지원 압박이 먹힌 거라고 보여죠.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좀 네타냐후한테 먹혔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외교적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압박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 가자지구 휴전안을 유엔 안보리에 올렸다가 비토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거는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데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권 끝난 거 아니라고 약간 이스라엘 압박을 한 것이죠. 근데 국내 외신에서는 이번에 네타냐후가 이 휴전안에 굴복한 이유가 이제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솔직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ICC 체포영장도 있지만 미 국무부가 이제 서한지구 이스라엘 전창민에 대한 그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각 벤그리브나 이런 정치인에 대한 대인 제재도 들어가 있고 기업에 대한 대인 제재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진짜 이스라엘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거는 저거 협정이에요. 그냥 그 조약 성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센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엎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국가 해법 독소 유엔 안보리가 재상정 통과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일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 아직 53일이나 남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정시켜서 부결시켰지만 이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바터로 이 카드를 이제 네트냐가 받고 이제 헤즈볼라 휴전을 협상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또 약한 카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금 보면은 가자 정부나 북부 헤즈볼라 이란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보니까 헤즈볼라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군사력은 하마스보다 세지만 이미 80% 파괴돼 있고 국외에 있단 말이에요. 국경 바깥에 있는데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는 이거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거 이국가 해법이 연동될 수 있고 이게 이국가 해법으로 연동이 되면은 이제 이 정치적 리스크나 국권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네트냐후 총리 이하 정부 내각은 이걸 제일 위험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엔 안보리를 저지시킨 대가로 이제 헤즈볼라 그 휴전이나 맞바꿈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네트냐후는 현재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국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국가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이스라엘 국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국가를 인정하는 순간 수도 예루살렘도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양보를 못하고 대신 가장 약한 헤즈볼라를 맞교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종전이 아니에요. 예. 휴전이에요. 그리고 그 휴전 기간도 우선은 60일 기간 동안만 이제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국민들은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이제 뭐 그 아마 레바논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피난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휴전하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 정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양하고 좀 각양각색인데 이제 벤그리브 이제 강경 우파 장관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 제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일 안보 내각 표결에서 10대 1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 반대 1표가 바로 벤그리브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장관은 10월 7일 이전 세계관을 또 회귀했다. 또 도돌이표다. 되도 않는 그 휴전을 했다 하면서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라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 치고 들어가면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파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니까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근데 이스라엘 북부 난민 그 국민들은 되게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난민 신세가 됐거든요. 거기 대부분 거기서 약초나 다양한 이제 관광 상품인데 그게 다 사실상 다 부도 상태거든요.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 직전인데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뻐하고 이스라엘에 주는 경제적 부담도 좀 감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호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근데 이 주민들이 다시 복귀하니까 기뻐하고 있고 물론 이제 헤즈볼라 제거가 우리가 과거 이제 벤그리브가 주장한 것처럼 완벽하게 제거한 건 아니에요.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미완성 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신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나타니강 이남 비무장지대 감독 관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 레바논의 그 핵심 시설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IDF가 상시적으로 작전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래도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라타니강 이북으로 이제 레바논 그 헤즈볼라를 다 내쫓으면 30km 정도 거리가 된대요. 국경에서부터 라타니 강까지. 어떻습니까? 30km 뒤로 이 헤즈볼라를 좀 밀어내면은 이스라엘이 좀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다 진지를 만들었고 10월 7일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쪽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텐트를 쳤어요. 아하. 그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야, 나 이 정도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핵심 전력은 빠졌는데 지하 또 터널 시설까지는 완파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핵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80% 정도 이렇게 다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도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골란고원에 가면은요, 거기에 체리 농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체리 농장 가면은 20불인가 얼마를 내면은 마음대로 먹고 배 터지게 먹고 한 보따리 싸갖고 올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원래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을 때는 거기가 거의 그냥 황무지였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거기를 과수원과 아주 옥토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도 그냥 이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대니까 결국은 거기 있던 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 왔었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휴전에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군 참모총장 할레비죠. 할레비를 더 이상 믿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할레비는 못 믿겠으니 전쟁 그만하고 휴전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군 수뇌부에 대한 이 신뢰를 안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보도된 건데 왈라 매체라는 인터넷 매체인데 지난 20일 날 보도된 건데, 그러니까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를 관할하는 게 이제 IDF 북부 사령부예요. 그쪽 정부를 관련하는 게 그 사령부하고 일선 그 전투 부대랑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지 전투 지휘관은 진격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는 거예요. 북부 사령부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선 갈릴리 부대장 이제 원스타 중장인데 북부 사령부가 레바논 진군을 막아서고 있다. IDF 참모부는 협상에만 관심 있지 레바논 진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언론 매체에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 병력도 빨리 가서 다 제거하고 싶은데 어차피 전쟁 시작된 거 이참에 끝을 보자라는 게 전투 병력의 여론이에요. 근데 지금 협상 핑계대면서 작전 명령을 안 하고 보급 문자도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도 보급 안 했지만은 그래도 있는 자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령부에서. 그래서 성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상 병력이 레바논 깊숙이 침투해서 정리를 해야 협상에도 유리할 텐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만 자꾸 협상팔이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여론의 한 단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휴전안 반대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거셀 거라고 하는데 의외로 담담하고 침착해요. 그러니까 좀 분열은 돼 있으나 이렇게 막 내각이 깨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 관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제 매체에 소개된 그 국민들의 그 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차라리 미완성의 휴전안이 군수내부 할레비 IDF 총장을 믿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불신이 엄청 팽배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 보좌관의 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IDF 수뇌부가 한 그 행동들 다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할레비 IDF 총장과 신베트 국장은 장병 사상자만 늘려내고 있다. 장병들만, 그러니까 사실상 병력을 밑그라인더로 갈아버리고 있다. 전쟁 일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팽배하다는 거죠. 일반 전투 병력에서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설정한 완전한 승리 목표를 위해서는 10월 7일 학살을 초래한 IDF 참모부와 신베트 수뇌부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IDF 수뇌부 때문에 10월 7일 학살이 일어났다고 9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표현이래요. 10-7 군 안보 수뇌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17 그 안보 수뇌부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년짜리 이 어떤 협상 구도 이게 다 그 IDF 군수뇌부들의 역사였거든요. 그 전략이었는데 이게 실패했는데 얘네들하고 뭘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심지어 어떤 국민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체에 소개된 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다. 군대 없어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군수뇌부로 구성된 군을 재창건하지 않으면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뭐 이 IDF 수뇌부하고는 전쟁을 칠 수 없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군수뇌부를 불신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싸운 건데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휴전 기간을 60일로 이렇게 한정했어요. 그렇다면은 60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종전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까? 아니면 60일 뒤에 다시 또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번 그 협상안 휴전안의 핵심 파트가 두 파트예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60일 안에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 잠정적으로 줄어다 보니까 병력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라는 거예요. IDF와 히즈볼라가 라타니강 이남에서까지 둘 다 단계적으로 철군이다. 근데 그래서 IDF도 작전 행태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수색과 파괴, 서치 앤 디스트로이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터널 시설 무조건 파괴시키는 거. 이게 이 미션에서 지금은 감시 정찰, 패트롤로 바꿨어. 패트롤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순찰만 하는 걸로 하는 거 바뀌었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질문하신 게 60일 동안 제대로 휴전이 지켜질 거냐 이게 질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60일 안에 과연 헤즈볼라가 순순히 철군할 것인가? 현지 반응은 약간 이런 좀 냉소적이에요. 뭐 마치 장사 하루 이틀 하나 30년 동안 속았는데 또 속냐? 그래서 60일 휴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입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게 네트냐후의 신호한세라는 게 이거예요. 그 부속종에 끝까지 끄집어 놓은 게 뭐냐면은 IDF 작전권 확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필 허가 없이도 단독으로 헤즈볼라가 진입기미거나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무력 진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IDF가 라타니가 이남에서 작전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간보기하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이제 IDF를 실험하죠. 어디까지 와야 얘네들이 반격을 하나 이런 걸 서로 지금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헤즈볼라를 얻으면 이제 다시 IDF가 작전권을 발동해서 폭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찰 감시를 지금 철저하게 해서 비행기도 여러 대 띄우고 감시 정찰을 지금 엄청나게 띄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밀을 잡아내서 바로바로 폭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IDF 작전권 확보가 이게 핵심 조항이에요. 요것 때문에 네트냐후가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60일 그거는 솔직히 신뢰하지 않는데 그냥 뭐 덤벼 또 때려 부수면 되니까 이런 자세가 지금 네트냐후 내각의 어떤 결정의 배경입니다. 휴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이제 중단된 거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점진적으로지만은 또 네가 너네들이 1701호를 어기면 우린 바로 들어갈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속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강조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네트냐후가 수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네트냐후가 뭐 ICC 때문에 굴복한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받을 만한 휴전 아니다라고 이제 네트냐후 내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조금 분열돼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이나 보수 그 농객들이나 지식인들 그룹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떠나서 지금 대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는 있죠.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호텔비 내주고는 하지만 호텔이라는 곳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잠시 머무는 건 상관이 없는데 13개월 동안 그 호텔에 방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투숙은죠. 그 좁은 호텔 안에서 일가족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습니까? 막 애들 막 대여섯 명 뛰어다니고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또 빨래도 호텔 방 안에서 살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 원래 살던 그 북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쟁이 종식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불안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빨리 좀 헤즈볼라 나머지 20% 제 바람이에요. 나머지 20%도 그냥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일할 내각과 여러 참모진들 인선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인선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인선된 인물들 중에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그렇고 또 이번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아주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부보좌관 겸 NSC 대테러 담당 선임
국장으로 임명된 세바스찬 코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틀이 중요해요.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NSC 산하예요. 국가안보부장이 산하인데 대테러 선임국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 정부 대테러 유관단체 전체 연방정부를 총괄지휘합니다. 대테러 선임국장은 그럼 뭐하냐? 금융제재부터 직접 타격, 직접 가서 제거하고 뭐 솔레마니 폭격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런 인물 총괄하고 또 테러리스트 세력을 집어넣고 테러리스트 세력을 빼고 뭐 테러 지정 세력 지정하고 이런 법률적 작업을 또 총괄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하는 테러리스트가 안에 누가 이른바 FTO, Foreign Terrorist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AQ, 시아파 민병대 등이 이제 세바스찬 골카 국장의 관할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거야.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친팔 친이란 인사가 등용돼서 무슨 형제당 계열 중동 내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중동 내 테러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을 알면은 이제 아 큰일 났구나. 쟤네들은 이스라엘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 성향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과거 인터뷰를 발췌한 걸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주로 이제 반유대 쪽 친팔레스타인들이 주장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여기 몇천 년 동안 있었다. 아, 저 지금 트럼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세바스찬 코카 그분이군요. 헝가리 출신입니다. 대테러 전문가고 영국에 있다가 이제 트럼프 일기에 들어왔는데 팔레스타인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터뷰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지명은 로마 제국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봉기를 켜서 이제 디아스포라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회파시키면서 유대인을 이제 조롱한다는 의미로 그 지역을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팔레스타인 진짜 종족인 줄 아나 봐. 성경에 나오면 그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계 역사를. 이거는 좀 유대 감독님이나 좀 유대인을 좀 오래 스터디한 분들은 이게 상식인데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미국 언론에서 캔슬 당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게 팩트야라고 치고 들어가고 유대계 역사에도 정통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인구 70%가 10월 7일 살인, 강간, 도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테러 정치 문제가 아닌 문명국가 생존 존망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혁선보다는 강력한 무력 행사를 암시했어요. 그래서 하마스 박멸 조치를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군수 지원 연기에도 통렬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상황도 알고 있고 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가자 전쟁의 큰 문제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회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가자 전쟁의 가장 큰 장애물은 IDF 고위 장성이다. 어허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 알지만 외국 사람이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니까 IDF 고위 장성들이 워싱턴의 안보 제도권에 퍼진 일종의 사상적 그 변종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정치로 문제로 치환하면서 평화롭게 해주면 애들이 테러에서 이탈할 것이야. 그래서 무력 행사하면 안 돼라는 오바마류의 이제 이런 세계관이 IDF 수뇌부한테도 오염이 됐다는 걸 딱 직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테러 진단을 할 때 무조건 그건 박멸이다. 무력 행사에서 왜 이건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 문명과 비문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폭력은 이슬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슬람 종말론 신정체제에 대한 본질을 꿰고 있는 대테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이렇게 강경파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트럼프 내각의 친이스라엘 강경 반테러 그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네타냐후가 가자지구랑 이런 잔챙이 어떤 하마스나 이런 대리 세력은 장기 과제로 넘기고 이제 이란만 내가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이런 인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고 보면은 2025년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그리고 또 전 세계 엄청난 변화가 몰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왜 지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지명됐어요. 그런데 낭만 흑역사가 존재합니다.
그 왜 낭만이냐면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강경파잖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유대계 극자 매체에서 고르카 보좌관이 반유대주의적인 네오나치와 연계성을 주장하는 39개의 거짓 선동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미국 조야에 퍼져가지고 이제 언론으로부터 캔슬 당해가지고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 문제의 그 극자 유대계 매체가 포워드라는 매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10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기준으로 10년 전이에요. 2006년에 그 헝가리 방송사 고카 보좌관이 인터뷰 영상을 왜곡 발췌해서 반유대 민병대 창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딱 딴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걸 미국 매체 삽시간에 전파해서 이제 이 사람 반유대주의 나치주의라고 찍혀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2006년 당시에 헝가리 공산 그 잔존 세력이 있어요. 2006년 엄청난 시위가 있었거든요. 반정부 정부 시위가. 근데 헝가리 공산당 그 잔존 세력이 헝가리 공영방송을 급습해가지고 완전 폭도 상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이 폭도들과 경찰이 대치해서 뭐 141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폭도들이 전시장에 있는 탱크를 꺼내다가 또 운영해서 거의 뭐 내전 직전까지 갔어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요 봉산 폭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헝가리 내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반유대 극우 정당인데 요빅이라는 정당이 이제 우리도 자체 민병대를 조직해서 저 극좌 세력하고 대치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뜨거운 현안 이슈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르카 보좌관의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이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 전체 영상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헝가리가 불안한 내전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안보 치안을 위해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민병대 조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제를 했는데 그러나 극우 정당인 요빅 정당이 민병대를 창설하는 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증폭함으로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그 극우 정당, 이 반유대 정당은 민병대를 조직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워드라는 극좌 유대계 매체가 다 빼고 워딩 다 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빅 정당 민병대 창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미국의 조야에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왜곡 기록하려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파 인사가 유대계 내부 극좌 우파 대결 구도에서 고르카 보좌관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게 좌파 선동 매체들이 극좌 유대계 매체들이 이런 걸 발산을 하니까 이걸 우파 매체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반박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이제 지구 두 바퀴 반을 돈 상황이고 이미 여론은 이제 싸늘해지고. 그래서 17년 미국 내 여론은 고르카 이꼬르 반유대주의 중국치가 딱 박혀가지고 그때 낙마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초기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기랑 2기의 차이는 뭐냐? 한번 경험했으니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와도 신경 안 써요.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이런 극좌 유대인들이 친이스라엘적인 그 관료들을 그냥 제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이 사람인데 이번에는 라운드 2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현지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 보면은 오리지널 다음에 오리지널이 이제 성공하면은 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는 오리지널보다 못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영화계의 속설이에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2는 아주 강력해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해요. 신경 안 써요 이제는.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이제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칼럼 이런 영상을 이게 발췌해가지고 이게 거의 그 외국 조작이거든요. 이런 걸로 퍼뜨렸으니까 이런 게 다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너 해, 나 갈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들 위주로 내각을 딱 진용을 짠 거죠. 신경 안 쓴다는 거고 또 선거 결과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 국민들로부터 맨데이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힘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서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이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더 강력하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미국의 공화당의 차기 연방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존 슌이라는 의원이 11월 18일 날 이제 그 얘기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를 향해서 체포영장 내린 거 이거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ICC를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바로 3일 뒤에 11월 21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결국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을 향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버렸어요. 존슨 의원이 얘기한 거 이게 결국은 ICC한테 이게 안 먹힌 겁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공작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ICC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협박이 안 먹힌 거죠. 공화당 상원의 경제 제한이 이제 안 먹힌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리니까 이거 ICC 내부에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ICC 내부 체포영장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니까 칸 검사장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ICC 내부에는 체포영장 적부심 패널이 있나요? 전문가 패널이 있어요. 그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칸 검사장이 이제 체포영장 해도 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딱 전문가 패널한테 맡겼어요. 8인회 8명의 멤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클루니 마누라도 거기 있어요. 거기 영화 배우. 예. 그 또 인권 변호사라고 또 나대는 여자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착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 했더니 그 패널 적부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칸 검사장이 이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것이죠. 근데 전문 패널 위원회 그 도대체 무슨 거로 이걸 전쟁 범죄를 하는지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을 기아 상태로 몰았다. 그래서 기아를 하나의 전쟁 도구, 전술로 활용했다면서 충분히 반인도적 전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을 해야지.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첫째 팩트가 틀리죠.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1인당 3,000칼로리가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장 그 가자 주민한테 공급 안 되는 건 하마스와 그 또 잔당들이 이제 이걸 착취해가지고 물가가 담배가 막 3만 원, 10만 원씩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착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공급은 되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아 가자지구에서? 예. 어허. 그러니까 뭐 전쟁 스트레스 상태라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힘이 없으면 뭐 이사 생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왜 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포워드 같이 극자 막 쓰레기 매체들은 그런 주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널 12명 그 법률 전문가들인데 아무리 국제기구가 그렇다 해도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가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대계 법률가가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조현영 기자님 말씀대로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패널들이 우리 국제기구 뭐 사무총장 보면 다 제3세계 부패한 관료도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ICC도 좀 이상한 뭐 DEI나 ESG 채용으로 된 좀 실력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운동가 같은 변호사 흉내내는 애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적 유권 해석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범죄라는 거 기아 상태로 보았다. 이 해석을 주도한 사람이 94세 유대계 원로 법률가예요. 유대계인데 이게 단순 미국 교포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을 이민 가서 뉴욕대 석좌 교수를 하고 있어요. 법대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티오도르 메론이라는 그 NYU 법대 석좌 교수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94세에 1930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이스라엘로 이제 알리아를 했죠. 그래서 뭐 다 좋은 대학은 다 다녔어. 예루살렘 법대를 거쳐서 하버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한 법학 전공자, 국제법 전공자고 국제법 전공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에 1971년에 입건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주 캐나다 이스라엘 대사까지 역임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냥 뭐 이상한 뭐 좌파 뭐 약간 극좌 세력 뭐 유대 그게 아니라 완전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2006년에 공개된 비밀문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론이 당시 이스라엘 외교장관 법률특보 재직 시에 외교부에 있을 때
1967년 전쟁 이후 확보한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 그 점령지 안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건물 철거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법률 해석을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극좌였던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게 2006년에 공개된 문서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노동당, 리쿠당 집권 세력은 그 말년 소리 하지 말고 거부했는데 이후에도 멜론 교수는 이제 옷 벗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반유대, 뭐 이스라엘 전범 이 BDS 논지를 이 사람이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내 팔레스타인 테러 그 거점들이 있잖아요. 이거 파괴하잖아요. 빌도저로 그 IDF가 들어가서 이거 파괴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반이스라엘 유권 해석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고 있어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 공화당 상원이 아무리 압박해도 이 자생적인 반유대주의가 이걸 성사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주적은 딥스테이트 극좌 유대인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시대 때 위안부 여성께 끌려간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 취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네요. 이건 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또 더 심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고 유쾌하고 좀 유쾌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1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복수열전 그 유쾌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